70세 이후 3년 안에 절반이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몸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부터 인생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7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것들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판단이 아직 또렷할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명수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셨습니다. 1시간 코스를 거뜬하게 걸으셨고 산 정상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이 하루를 시작하는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73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이겠거니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감소증입니다. 어르신, 이 시기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산을 다녔는데 내가 왜?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낙상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은 절반 이상이 입원으로 이어지고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뒷산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못 간다는 게 그냥 운동 하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전과 달리 힘이 더 든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 다 아픈 순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김태수, 이순례 어르신 부부, 두 분 모두 올해 78이십니다. 젊을 때부터 사이가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부부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도 두 분이서 참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김태수 어르신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순례 어르신이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례 어르신도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남편을 일으키려다 어르신도 무릎이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누워 있어야 하고 아내는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은 번갈아 내려왔지만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매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서로를 부축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순례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둘 다 아프면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 말씀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부부 가구에서 두 분 모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한 분이 아프면 다른 분이 돌봐야 하는데
그 다른 분도 이미 아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노간병,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는 괜찮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이 현실은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버티다가 둘 다 쓰러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동진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정년퇴직 전날까지 수업을 하셨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달째도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니 나중에는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소멸입니다. 직위가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단순히 심심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선명하게 있으신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흐릿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소리 없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어르신의 핸드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습니다. 살면서 만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지인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핸드폰을 들고 오래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0개의 연락처 중에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세어봤더니 5손가락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치매가 왔습니다. 한 명은 자식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는 2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온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오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의 18% 이상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진짜 혼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위험해집니다. 정명수 어르신의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8이십니다. 평생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사셨고 남을 속이거나 속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쓰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중 3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 이후로 핸드폰 자체를 손에 쥐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당한 거라고 부끄러워서 자식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 속도를 모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출처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 모르면 반드시 자식이나 주변에 먼저 물어보는 것,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안전 교육을 한 번만 들어보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것을 지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근육이 줄어들고, 배우자도 아프고, 역할이 사라지고, 친구가 줄어들고, 세상이 낯설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 일과가 이랬다고 하십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 하루가 매일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됐습니다. 쉬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자 어르신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려지는 게 없어요. 내일이 오늘이랑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무감각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이 아니라 무료함이라고요. 아픔은 살아있다는 신호라도 되지만 무료함은 살아있는 이유 자체를 지워버린다고요. 박동진 어르신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 그 6개월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옆집 어르신이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1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냥 피곤해서라고 넘기고 계십니까? 그 신호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살아남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뒷산을 오르지 못하게 된 뒤 한동안 아침마다 멍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리가 따라주지 않으니 그냥 앉아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발가락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리는 것,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것.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콧웃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큰 것을 시작하려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 말씀에 어르신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나서 의자에 앉아 10분씩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2달 뒤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달 뒤에는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가락이 나를 살렸어요. 근육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자극을 주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 하루 30번. 그것이 낙상을 막고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지킵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김태수 이순례 어르신 부부가 둘 다 아프게 됐을 때 이순례 어르신은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남에게 우리 형편을 알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혼자 부축하다가 무릎이 더 나빠지고 나서야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이순례 어르신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걸 혼자 버텼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센터에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깊은 관계보다 느슨한 연결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한미숙 어르신은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한동안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딸이 복지관 뜨개질 모임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뜨개질을 배우러 가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뜨개질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처음 나가던 날 어르신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실을 꼬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으신 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르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 매주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과 나란히 앉아 실을 꼬면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매일 보는 얼굴, 가끔 인사하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느슨하고 가벼운 연결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한 걸음만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멈추게 하면 인생도 멈춥니다. 박동진 어르신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가요? 근처 오일장이 선다는데 구경이나 해요. 어르신은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나물 이름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낯선 냄새, 처음 보는 물건들, 시끌벅적한 소리들.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뭔가 눈이 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이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디 가자. 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다음을 기대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뇌는 새로운 것을 보면 깨어납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보는 것,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야의 책을 한 페이지 읽어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낯선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 작은 자극이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깨어나면 몸도 따라 깨어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라.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다. 매일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낯선 것을 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70세 이후 3년 안에 절반이 낙상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는 것,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70세 이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배우자도 아프고, 역할은 사라지고, 친구는 줄어들고,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발가락 운동 하나로 다시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십니다. 이순례 어르신은 도움을 요청한 그날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료받고 계십니다. 한미숙 어르신은 이름도 모르는 분들과 매주 나란히 앉아 시를 꼬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계십니다. 박동진 어르신은 매주 처음 가보는 골목을 걸으며 다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신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 딱 하나씩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가장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잘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버티고 웃었던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근육이 조금 줄어도, 친구가 조금 줄어도, 역할이 조금 달라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실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오늘 만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오늘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것, 그 작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성립합니다. 몸보다 먼저 살아나는 것도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미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70세 이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21.5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어르신의 평균 기대여명, 바로 21년 6개월입니다. 그 2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노후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 곁에서 사느냐가 그 21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 하나 잘못 고르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판단이 또렷할 때,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혼자가 되고 나서 결정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21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 하나를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과 저축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공간,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입니다. 어느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인지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째 의자가 햇볕이 잘 드는지, 단골 미용실, 원장님 손맛까지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빈 방 2개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 한 번 나누기도 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장을 보러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것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던 그 횡단보도가 이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20년 전에 선택한 조건 그대로인데 나는 이미 20년이 지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온 집은 대부분 젊을 때 선택한 집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깝고 남편 직장 출퇴근 편하고 대형마트 있고 번화가 가까운 곳. 그 조건들이 삶의 중심이었을 때 우리는 그 집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조건들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직장은 오래전에 끝났고 번화가는 오히려 시끄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지금 그 집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집인지를요. 2025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들이 가득한 집에,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는 집에,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묵묵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진짜 나를 위한 집인지를요.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것과 맞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은 각각 부산과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관리비만 매달 28만 원, 거기에 난방비 따로, 전기세 따로. 겨울이면 집안이 썰렁한 게 온도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무거운 봉투 들고 오는 것도 일이 되었고 무릎은 거짓말처럼 아파옵니다. 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 이사온 젊은 이웃들과는 말을 섞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몸이 아플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이는 외로움의 실체입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이 집이 나에게 진짜 편한 집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인지 오늘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나 평수부터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병원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 거리가 10분이냐 40분이냐에 따라 몸이 힘들 때 선뜻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아픈 것을 참고 버티다 병을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편의성입니다.
운전을 평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내려놓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버스나 지하철 혹은 마을버스 하나로 시내를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15분 안에 있으면 장 보는 일이 여유롭습니다. 약국이 가까운지,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동네 안에 있는지,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매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조용함과 자연환경입니다. 소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 하나, 볕이 잘 드는 벤치 하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나를 알아봐주는 공간. 그것이 없는 집은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결국 외로운 집입니다. 사람이 있는 환경, 그것이 노후집 선택의 진짜 핵심 기준입니다. 요즘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수도권에서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 일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같은 돈으로 훨씬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 이상 쓰시던 분이 지방으로 이사하면 같은 수준의 생활을 70만 원대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달 8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빠르고 소음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걷고 천천히 밥 먹고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 그 삶이 몸과 마음에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 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5도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는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지금 60대 이후 이주자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도시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옥마을 근처 골목에 들어서면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돌담 사이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어린 시절 어딘가를 불러냅니다. 그냥 지나치는 골목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풍경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곳이면서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도심 안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좋고 KTX 전주역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수도권에 자녀가 있어도 자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전통시장 문화가 살아있어서 아침마다 시장을 걷는 것 자체가 하루에 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전통과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고 조용하지만 너무 한적하지 않은 곳을 원하시는 분, 서울과 완전히 단절되기는 불안하신 분, 사람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분께 전주는 정말 잘 맞는 도시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도심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한옥마을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그 아침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왔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알게 된다고요. 두 번째 도시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곳이 정말 한국인지 잠시 의심하게 됩니다. 남해의 쪽빛 바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수평선,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풍경.
이 도시는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감동을 받는 곳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고 음악가 윤희상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통영은 문화적인 깊이까지 품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봄이면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물들고,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는 여름이면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항구 가득 퍼집니다. 골목골목 이어진 벽화들과 동피랑 마을의 계단길은 어느 계절에 걸어도 아름답습니다. 물가는 전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해산물이 신선하며 시장 인심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항구 시장에 나가 갓 잡아온 생선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도시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그게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문화적인 자극도 즐기시는 분, 도시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분께 통영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단점은 대도시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큰 병원은 창원이나 진주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큰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통영은 정말 완벽한 노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통영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지방의 딱 중간, 균형 있는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1.9%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노인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도심 곳곳에 있어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한방병원까지 10분 거리 안에 거의 다 해결됩니다.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것이 갑자기 아팠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인데, 청주에서는 그 걱정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직항이 있어 50분이면 제주를 다녀올 수 있고, KTX 오송역이 가까워 서울까지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생활비는 수도권 대비 20% 이상 낮고, 무심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사계절 내내 걷기 좋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무심천 둑길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그 길을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꽃만큼 환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걱정이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 자녀가 수도권에 살아서 자주 오가야 하는 분, 도심 생활에 익숙하셔서 너무 조용한 곳은 적응이 어려운 분들께 청주는 가장 안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단점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통영이나 전주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노후에 마음이 편한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도시는 강원 춘천입니다. 춘천은 산과 호수와 강이 한 도시 안에 모두 담겨있는 자연이 선물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의암호 수면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장면은 사진으로 보면 그림 같지만 매일 아침 눈앞에서 보면 숨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을 배경으로 걷는 봄내길 산책로,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산자락, 겨울에 눈 쌓인 호수 위를 가르는 찬 바람까지, 춘천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도심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노인대학과 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ITX 청춘 열차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고, 경춘선 전철도 다녀서 수도권과의 연결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분, 걷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일상을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활동도 즐기고 싶은 분께 춘천은 정말 잘 맞습니다. 단점은 겨울입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어 혈압이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춘천에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 호수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춘천이라는 도시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는 남부지방 최고의 의료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이 도심 안에 있고 각종 전문병원과 재활병원도 잘 갖춰져 있어 건강관리 걱정이 크신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선택지입니다. 남강을 따라 이어지는 진주성 산책로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성벽을 타고 피어오르고 가을이면 유등축제로 남강 전체가 빛으로 물듭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강 위에 떠있는 그 밤, 그 풍경을 보면 나이도 시름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래시장 문화가 살아있어 일상 장보기가 편리하고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진주냉면과 육회비빔밥 같은 지역, 음식 문화가 깊어서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분, 남부 특유의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시는 분, 조용한 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도심 생활에 활기가 있는 곳을 원하시는 분께 진주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 자녀와의 왕래가 다소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교통이 수도권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주에서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원 하나 가려면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다닌다고요. 무릎이 아파도 그냥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집값과 전세가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집값이 싸도 관리비가 비싸거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야 하거나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이동을 자주 해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도 앱에서 보이는 거리와 실제 내 몸으로 걷는 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평일과 주말 각각 한 번씩, 오전과 저녁 각각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에 따라 그 동네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달 정도 단기 임대나 지인 집에 머물면서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방문했을 때와 실제로 살아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그 동네가 노인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를 어떤 부동산 정보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이후 후회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으로 이사 가신 이명희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이사하면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다는 말에 결국 결정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닿는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나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전화통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기는 좋았는데 숨이 막혔어요. 결국 2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사 비용만 2번 들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분히 알아보고 얼마나 나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느냐가 이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반면 이사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있습니다. 전주로 이사 가신 박정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다가 2년 전에 전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사투리도 낯설고 시장도 낯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 한 번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시장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서울에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도 듣고 겨울에는 같이 윷놀이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줄어드니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신다고요. 서울에서는 매일 돈 걱정, 외로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이사 온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환경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명의 어르신과 정내 어르신의 인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시끄럽고 바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시끄럽고 바빠집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조용하고 따뜻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하루가 쌓여 나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요.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 숨 쉬는 환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행복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묵묵히 버텨오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드릴 때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환경, 나를 위한 선택. 그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 중 마음에 걸리는 곳 하나를 지도에서 찾아보시고 그 도시의 복지관 전화번호 하나만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21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늘 걸을 길이 기다려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는 곳. 그런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디에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